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화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반가운 손님부터 만나 뵙겠습니다.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6분의 패널과도 인사 나누시죠. 네. 네, 제가 자주 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20대 국회에서만 세 번째 발족을 하는 거죠, 지금 정개특위가. 네, 그렇습니다. 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힘든 자리만 왜 이렇게 찾아다니시는지. 우선 오래간만에 뵈니까 시청자들께 우선 인사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오래간만에 MBN에 나왔습니다. 평소에 이 프로그램 늘 즐겨봤는데요. 제가 맡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임 선거제도 개혁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한국당 보이콧으로 지금 국회 멈춰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개특위는 또 제대로 되긴 되려나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이 내용을 네.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요즘 심 대표님 무슨 고민이 있어요? 심 전 대표님이신데. 고민 많죠. 그래요? 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횟수로 한 15년 됐는데요. 예, 예. 제가 그동안에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예. 그런데 되겠어? 이 말입니다. 그런데 되겠어, 그게. 심상정 의원이 주장하고 또 내건 정책 다 좋은데 네. 그게 되겠어? 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개특위 위원장 맡고 나서 네. 저한테 주시는 첫 질문이 그거예요. 되겠어? 이제 그 어려운 일이 또 네. 되겠어.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국회에 대한 네. 거의 불신임에 가까운 이런 불신을 네.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이제 반드시 예.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을 이루어서 네.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게요. 그런데 되겠어? 아니고 그래도 될 거야 하는 답을 오늘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네,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 모시고 정치응신소 문을 열겠습니다. 아참 정치응신소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편 얘기를 이제 주로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먼저 하나 홍준표 전 대표의 현실 정치 복귀 선언이 나오자 정의당에서 네. 아주 격하게 환영한다는 대변인 논평이 나와서 저는 그렇습니까? 격하게 놀랐습니다. 진심이 뭡니까? 우리 대변인이 네. 아주 유머가 좋습니다. 그러게요. 네. 유머예요, 그냥? 네, 저도 제가 직접 논평을 아직 못 봤는데요. 네, 네. 예.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홍준표 전 대표께서 복귀하시면은 네. 우리 심상정 의원님 또 바빠지시겠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논평의 내용은요. 예. 홍준표 대표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격하게 환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고영수 교수님부터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면서 또 고민이 있으면 또 같이 털어놓으시고 네, 하시죠. 심상정 의원은 지난 대선 때도 네. 너무 논리적인 그런 TV 토론으로 똑순이 이렇게 별명을 얻을 정도로 크게 명성을 날렸고 어제 일 같아요. 까다로운 아까 뵙자마자 그 생각이 딱 떠올라서. 까다로운 네. 언론 네. 관료들도 실력과 능력을 네. 인정하는 그런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렇게 네, 네. 알려져 그렇게 인정을 하는 국회의원이신데요. 어쨌든 지금 정개특위라는 중책을 맡으셨어요. 예, 근데 예. 정개특위가 제대로 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심상정 의원이 맡으셨으니까 뭔가 확실히 해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거법의 핵심은 지금 대충 대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현재의 오로 나싱제인 소선거구제를 예, 예. 도농복합형 그러니까 좀 1선거구도 있고 2선거구 2명 뽑는 예, 예. 중선거구 이런 식으로 복합형으로 하는 문제 하나고 예. 특히 이제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민평당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갖는. 그렇죠. 사실은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은 높은데 의석수가 없어요. 그 지지율대로 하면 의석수가 많아야죠. 이제 독일식 비례대표제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자. 제대로 반영된 그 방향이죠. 비례성과 대표성을 반영하는 맞습니다. 예.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관찰해내느냐. 예. 이것이 하나로서는 다당제라는 그 정착, 다당제의 정착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고인이 된 노회찬 의원께서도 예.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관찰해내야 한다는 예.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큰 기억을 숙제를 하는데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제 힘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의 관심과 그 감독, 지지. 격려 맞습니다. 예,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정개특위를 열 때마다 선거제도 개혁의 의제가 됐는데 그동안에 이루지 못한 것은 당리 당략 이해관계만 앞세워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사실상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이 그렇죠. 입증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보는 그 민심은 얼마 전에 그 여러 기관들 국민 신뢰도 평가가 있었는데 그때 그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것인데요. 국회가 1.8%로 꼴찌였습니다. 네. 1.8%면 거의 불신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우리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대신 대리 행사하는 민의의 전당이 국회인데 왜 우리하고 그러니까 국회를 그렇게 바라보는데 이 국회가 왜 국민의 뜻하고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냐 이게 이제 불신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과연 그러면 나의 주권을 누가 대변하냐 또 내 주권을 위임받는 절차는 어떤 방식이어야 되느냐. 정당한가. 이 점을 이제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선거제도는 투표하는 민심 그대로 의석수가 구성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민심과 상당히 괴리된 분포로 국회가 구성이 된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즐기는 지적이 된 사람들이 겁니다. 있죠. 그래서 기득권 정당들은 그걸 즐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례성하고 대표성을 높여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나를 누가 대표하지 할 때 내가 뽑은 국회의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일부만 맞는 얘기고 예. 사실상 국회에서 오늘도 지금 올스톱 됐는데 그렇게 그 중요한 여러 의제들이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 당대 당의 협상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장 민심을 대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의 지지율만큼 의석수가 제대로 배분이 돼 있으면 됐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말은 정당 지지율에 연동해서 의석수가 구성되는 배분되다. 제도로 바꾸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쟁점으로 돼 있고요. 예. 또 이제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2020년 선거를 염두에 둘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다시 배지를 달기 위해서는 지금 중대선거구제 특히 주요 대도시를 중대선거구에 바꾸는 그런 지금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지금 이 선거제도 개혁을 결정하는 그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이제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명확하게 지금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간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빨리 재촉해서 어쨌든 일단 패를 내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덩치가 크면 좀 둔해요. 빨리빨리 안 되나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각 당의 이해관계보다 그 전에 국민들의 요구, 말하자면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그런 대원칙에 대한 입장부터 내놔라. 이게 이제 제가 각 당에 주문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내가 더 추가해서 지금 벌써 뭐 그건 5분 지나가는데. 우선 경기도 출신 의원이시니까 지금 정가의 최대 화제랄까 뭐 이슈랄까 하는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일산이시고 경기도 의원이시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그 경기도민도 그렇고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된 그 사건이 예.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데 그렇게 중요한가? 저렇게 언론을 도배할 만큼 예. 중요한 이슈인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예, 예. 이게 너무나 좀 과잉 그 쟁점화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해야 될 내년 예산도 심의를 해야 되고 아, 그럼요. 또 중요한- 유치원 3법도 지금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예. 또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덮어버렸어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선 불편해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요소 하여튼 좀 관심이 가기는 하는 요소들이 많기는 해요, 또. 그러니까 저 어떻게 되나 궁금하기는 정택은 의원님부터 좀 서둘러 주실까요? 이제 30초 질문 1분 답변으로. 오래전부터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저는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정계특위 위원장 24일 그렇게 심한 날부터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집권당에서 그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16일 날 네. 국회의장 만찬에서 우리 당은 받을 수가 없는 아이다. 그리고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도 선거제도를 고쳐야 하겠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생각할 바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야 3당이 단일화를 만들고 있는데 야 4당이 단일화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밀어붙여야 그나마 국민적 힘도 따라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야 3당에서 하는 연동형도 조금 낮추고 양보를 하고 지금 비례대표 의석이 대략 47석이니까요. 만약에 대도시 지역만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한 30석 이상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종로, 용산, 중구 같이 하면 3명 뽑으면 지금 2명 뽑게 돼요. 이 표의 등가성을 고려하면. 예를 들면 지금 강남 서초 하면 5명 뽑는데 4명으로 줄어들거든요. 예. 그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여지가 생겨요. 근데 사실은 의석수를 늘리자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대략 뭐 한 80석에서 100석 안팎의 비례대표를 만들어가지고 현행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를 도노목가평으로 만들어내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사당이 단일화를 만들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끌어들여라, 그 얘기. 한 과정을 거쳐가자는 거죠. 바로 연동형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 명분을 가지고 민주당을 어떻든 대통령을 하겠다고 공약한 내용이니까 설득하고 압박해 나가자. 네. 예.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정택은 선생님 어떻게 전 호칭이 의원, 어떻게 되죠? 전 의원. 전 의원님, 예, 전 의원님 저 조언을 제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뭐 도농복합 선거구제도 일부의 의견이고 20년도에 당선에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TK 지역의 의원님들은 또 결사반대하세요. 그래서 이게 자유한국당의 주된 의견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최근에 당 내부적으로 좀 그 의견들이 좀 더 무르익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 협상의 범위가 좀 더 좀 정해지지 않을까. 정해지고. 네. 제가 최근에 원내 상황을 대표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 제안을 드렸더니만 상당히 공감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방안은 김성태 원내대표님의 생각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정호 변호사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게 주제를 좀 바꿨어요. 네. 제가 이게 그 의원님이 쓴 책 그 난 내 편이야. 네. 이 책을 이게 아주 감동 깊게 읽었는데요. 그 책의 주제는 이게 항상 의원님은 가장 사회 아래에 있는 가족의 약자 편에 힘들고 소외된 편에 있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게 그 최근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원님은 민노총이 과연 이게 약자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탄력 근로제가 가장 쟁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게 입장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뭐 비서실장이 자기 견해를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이제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구별해서 생각한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노동 존중 사회를 기치로 내건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는 위하고 노동조합은 마치 그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는 좀
저는 유감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탄력 근로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보통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중심이고 예. 그, 또 예, 예. 억대 연봉까지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귀족 노조다. 그런데 뭐 무슨 그런 또 얘기하는 투쟁이냐 예,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왜 정의당 심상정은 왜 민주노총 그 귀족 노조를 지지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민주노총에 그 억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있죠. 근데 그분들이 더 임금 인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투쟁을 할 때 우리 정의당이 그분들과 연대하거나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탄력 근로제 확대 문제는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또 하청 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이 이런 저임금 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저는 격려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탄력 근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그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OECD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노동 시간은 한 360시간 장시간 노동의 최고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그래서 올 2월 달에 이제는 이제 워라밸 시대, 네, 워라밸 네. 사회가 되자. 그러니까 노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가자. 이렇게 기치를 내걸었고 또 대통령께서도 과로 사회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 필요하죠. 법안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1년도 안 돼서 이제 이것을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식으로 예. 이렇게 그 법안을 밀고 가니까 예.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일 총파업한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대화 거부 문제도 말을 하는데 민주노총이 올 1월 30일 날 그 지금 그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여를 했고 거기서 논의를 계속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노사 간에 어느 정도 좁혀져서 합의가 가까웠는데 네. 그냥 정치권에서 밀어붙여서 계약을 해버리다 보니까 양대 노총이 항의를 또 한 것이고 반발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민주노총은 내년 1월 대의원대회 때 결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뭐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민주노총 다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다 잘하는 거 아니고 또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부족한 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과감히 비판하고 그러나 노동계의 대표 조직으로서 열악한 노동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뭐 그 대변하는 거. 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뭐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정당한 소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차정 교수님으로 갑니다. 예, 저는 뭐 오늘 원래 준비한 그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 일종의 법여건, 민주당과의 차별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묻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짧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정기특위 위원장이시니까 제가 지금 가지는 의문 중에 하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저는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권력 구조와의 부합 관계가 맞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좀 선호가 바뀐 거 아니냐. 권력 구조를 먼저 손을 대고 이 선거구제를 바꾸는 식으로 논의가 돼야만 좀 더 설득력을 가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주시죠. 법여건이라는 얘기는 이제 흔한 표현으로 이제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그 표현을 일부러 안 쓰신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런 내용은 말씀이신 것 그건데.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정의당은 민주당과 협력과 견제를 통해서 경쟁하는 정당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예. 세상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어떤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면 이게 민주당 편이냐 또 자유한국당 편이냐만 편이냐가 따지는데 아니고, 이제 우주의 중심이 정의당이. 이 양당 체제는 이제 낡은 정치 시대의 구도라고 저는 보고요. 네. 정의당은 남북관계 문제와 관련해서 평화 체제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힘을 실어드리고 있고 그러나 민생과 관련해서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 약속한 그런 방향과 거꾸로 갈 때는 이번
탄력 근로제 확대처럼 뭐 예를 들어서 단호하게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권력 구조부터 손대야 된다는. 네, 그러니까 이게 선거구제. 개헌하고 같이 연동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지적이 많이 있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안이 이제 부결되고 나서 개헌 문제를 논의할 분위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선거제도 이야기하려면 개헌 이야기하고 개헌 이야기하려면 또 선거제도 이야기를 해서 이 복잡한 문제를 한꺼번에 그 해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부터 합의를 이루면 이게 선거제도 개혁이 잘 이루어지면 아마 그것이 단지 선거제도의 개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낡은 양당 체제를 넘어서서 다원적 정당 체제 하에서 연정을 제도화하는 선진적인 정치구도 변화에 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고 또 한편 개헌 논의를 여는 예. 그런 그럴 수도 저는 입구가 있겠네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뭐 여기도 다 점잖지만 저분이 특히 점잖은 분이에요. 민주당 이중대 이런 표현을 싹 피해가면서. 그리고 이 정기현 교수님 차례예요. 아니 오늘 심상정 의원님께서 출연하신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관계자들하고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예. 심상정 의원님 나오시면 뭘 여쭤봐야 되는 건지 그래요? 사전 조사를 하셨어요? 사전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벌써 고 노회찬 의원님 지역구 이른바 창원 창원 성산구가 성산구. 내년 4월 이제 보궐선거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예. 고 노회찬 의원님의 지역구에서도 관심이 많고 또 진보 정치의 어떤 경남 진보 정치의 1번지 이런 평가까지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이슈가 어떻게 보면 항상 제기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4월 뭐 좀 약간 이게 시간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벌써 다음 달 4일부터 예비 뭐 후보 등록이거든요. 그래서 후보 단일화 이슈에 대해서 예.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를 간단하게 한번 여쭙고요. 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왜 것은 이렇게 질문이 다른 역시 정치인 시간하고 맞춰야 노동운동가 돼요. 출신이시니까 최근에 어쨌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이게 유일한 상생 모델 아니냐. 그러면 좀 뭔가 노동운동가로서 좀 이렇게 이걸 또 노동자를 설득해야 될 수도 있겠고 또 이 모델을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또 일각에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우리 심상정 위원장님의 의견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광주형 일자리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노동계 반대가 있습니다. 예. 왜 반대하는가 제가 물어봤더니 그동안에 광주형 일자리를 제안하면서 합의했던 4가지 원칙. 예? 그러니까 적정 임금, 적정 노동 시간, 그다음에 원화청 관계 개선 뭐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질 않고 있다. 그 약속부터 해달라.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약속이 잘 지켜지면서 예. 노동계에서도 논의 테이블을 좀 진지하게 함께 하면서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리고 창원 선거는 이제 저희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노회찬 전 대표께서 깨끗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위해서 그 엄격한 기준을 자기 스스로부터 적용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그런 선택을 하게 되셨기 때문에 노회찬 전 대표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도 창원 성사는 우리 정의당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일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양무석 박사가 이제 마지막 질문. 아니요, 뭐 제가 이제 마지막에 질문하려고 했던 게 창원 성산에 대한 부분, 그 후보 단일화에 대한 문제인데, 뭐 어쨌든 지난 선거에 있어서 그 박은석 의원이나 정진우 비례대표들이 다 그 지역구에 나가서 이제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후에도 이제 뭐 주혜선 의원을 비롯한 이 비례대표들이 그 각 지역구에 이제 출전을 할 예정인데, 비례대표 하면서 그 상당히 빛나는 활약상을 보였던 그런 그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장에 가서 나가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그 정의당의 기본적인 뭐 방안이나 대안이나 대책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또한 후보 단일화에 대한 부분과 거리가 여전히 먼 건지, 후보 단일화에 대한 고려
고려는 하지 않을 건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에 대한 국민들의 그 판단은 이미 분명해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선만을 위한 단일화는 그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정치 불신의 또 중요한 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명분이 분명하고 지지자들의 이해와 요구가 잘 반영된 제도화된 연정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후보 간의 이기기만을 위한 단일화는 국민의 그 기대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그렇죠. 입장을 분명히 예, 갖고 예, 있고 그래서 지난 총선 대선 때도 그런 원칙을 확고히 해서 저희가 선거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창원 성산 같은 경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이제 정의당이 초창기였고 지지율이 한 자릿수 이하, 5% 이하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거의 뭐 한 7, 80%는 당만 보고 찍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 때는 뭐 당이 100%이기도 합니다. 그런 조건에서 당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유능한 비례의원들도 지역구에 가서 낙선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최소한 20% 이상의 당 지지율 하에서 선거가 치러지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어쨌든 간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만만치 않은 자리라서 심상정 의원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한번 이끌어 보겠다는 큰 꿈은 아직도 가지고 계신 걸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예. 이 바라는 정치가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 예. 정책과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국민들이 이 정의당에 대해서 예. 갖고 있는 의구심이 있으세요. 하나는 인물이 있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물이 있느냐. 국정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냐. 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 예. 선거제도가 바뀌면 저는 유능한 진짜 배기 정치인들이 정의당에 와서 정치를 하고자 몰려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과연 국정 운영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원점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추구해왔던 가치나 비전 정책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민심이 제대로 여의도에서 살아나는 네. 그 민심의 길을 확실하게 좀 열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